생태사회주의 무서운 얘기 하러 왔어요. 근데 무서운 얘기는 글쎄 어떤 의미로 무서울까요? 좀 너무 진지해야 되는 얘기다 그런 의미로 저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 법한 자연 시간에 배웠을 법한 얘기를 한 10여 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배웠는데 그랬었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탄소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탄소 중립, 탈탄소, 저탄소, 무탄소. 근데 그럼 탄소가 우리의 적이냐? 그건 아니죠. 이 모든 것엔 탄소가 들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원소예요.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탄소의 양도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 탄소를 없애자 그러냐? 탄소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느냐가 이제 다른 결과를 낳는 거죠. 과거에는 이 공기 중에 있는 탄소와 땅속이나 바닷속에 있는 탄소의 양이 일정했어요. 오랜 시간 일정했습니다. 그리고 탄소는 계속 순환을 합니다. 그렇게 일정한 양을 순환시키는 주인공은 식물이죠. 광합성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작용입니다. 이렇게 식물의 뿌리에서 물, H2를 이제 흡수하고 공기 중에 있는 CO2, 이산화탄소를 햇볕을 받아서 엽록소 안에서 합성을 하는 게 광합성이죠. 그러면은 탄소, 산소, 수소 분자가 이렇게 사슬을 이루어가지고선 포도당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영양 단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식물의 몸을 키우게 하는 거예요. 식물의 몸이 자라다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계속 이제 말하자면 탄소를 땅 속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식물의 뿌리와 토양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 있어서 이 미생물이 또 이 땅으로 이제 흡수한 탄소 분자를 고정을 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CO2 양보다 땅이나 바다에도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이 엄청 많으니까요. 그러한 탄소가 10배, 20배 더 많습니다. 근데 공기 중에 있는 탄소의 양이 이제 시나브로가 아니라 괄목상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이냐? 소하고 공장, 산업혁명과 녹색혁명입니다. 뭐 공장의 원리야 당연히 아실 것이고, 그러니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땅속에 오랫동안 그것도 광합성의 산물이거든요. 이 양치 식물들이 고생대 석탄기에 이제 땅속으로 묻혀서 몇십억 년 동안 태양 에너지를 탄소로 이제 저장을 농축을 해놓은 겁니다. 그거를 캐서 손쉽게 태워서 쓰면은 그 순간 바로 CO2가 되는 거죠. 소의 위장에서는 소화할 때 메탄이 다량 나옵니다. 메탄은 온실가스, 그러니까 그 온난화를 일으키는 효과가 CO2의 한 26배 정도 돼요. 근데 26배는 100년 동안 평균인 것이고 CO2는 굉장히 공기 중에 오래 머무릅니다. 근데 메탄은 그보다 덜 머무르기 때문에 사실 짧은 기간 안에 더 온난화를 일으키거나 거꾸로 메탄을 줄여서 온난화를 적게 하는 그 효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한 10년을 단위로 하면은 CO2보다 메탄이 온난화 강도가 한 40배, 50배도 됩니다. 근데 소가 그래서 굉장히 메탄이 중요한데 메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소를 먹이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이 콩이나 옥수수, 사료작물을 키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땅을 벌채를 하고 개간을 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또 기계로 거둬서 가공을 하고 운송을 하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플랜테이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개의 큰 톱니바퀴가 기후 시스템을 흔들흔들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제가 퀴즈를 미리 하나 내볼게요. 포유동물이 뭔지는 다 아실 거고요. 포유동물의 생물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무게의 합입니다. 전 세계 살고 있는 포유동물 몸무게 중에 사람도 포유류죠. 인간이라는 포유동물의 몸무게는 몇 퍼센트 정도일까? 제가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하면서 퀴즈를 냈는데 아직 안 알려졌나 보다.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맞춰보시고. 이건 한번 딱 찍어보는 겁니다.
전체 포유동물의 몸무게 중에 사람의 몸무게가 몇 %일까? 7%. 네. 한 분한테만 더 여쭤볼게요. 10%. 아, 오늘 적게 부르시네 여기는. 근데 이 퀴즈를 내면은 어떤 분은 0.1% 아니에요? 어떤 분은 99% 아니에요? 정말 짐작하기 어렵죠. 근데 과학자들의 추정으로는 한 34% 정도래. 80억 명의 인구의 몸무게가 34%. 어떻게 많죠? 예상보다. 근데 인간이 기르는 가축 포유 동물의 몸무게가 60%가 넘습니다. 소, 돼지, 양말, 염소 같은 포유 동물이 60%. 그럼 대략 4%가 남아요. 그게 야생 포유 동물의 몸무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래, 기린, 코끼리, 하마, 원숭이, 쪽제비, 두더지 다 합쳐도 4%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지구상의 생물종이 완전히 바뀌어 있고 그 모든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포유동물의 분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작용들도 같이 바뀌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과학적인 원리는 무지 간단합니다. 산업혁명과 녹색혁명으로 인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의 급격한 증가고 이게 계속 줄어들지도 않겠죠. 계속 이렇게 공장하고 이제 목장이 이제 존재를 하면. 그러니까는 그런 온난화를 해결하는 방법도 무지 간단합니다. 자명해요. 소하고 공장을 다 없애버리면 되죠. 아, 근데 그럼 어떻게? 우리의 지금과 같은 삶의 기둥이 산업혁명하고 녹색혁명인데. 그러니까 기후 위기는 체제의 문제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어떻게든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큰 그림 또는 굉장히 간단한 그림은 이제 도외시하고 뭐 기술적으로 뭘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사실 헛소리죠. 헛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순환 고리가 깨졌다는 어떤 진단은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한 60, 70년대부터 나왔고요. 최근의 연구자들은 이렇게 지구 행성 한계라는 개념으로 영어로는 플래니터리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지구, 플래닛라는 지구의 경계선이 대표적으로 9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게 경계를 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온 게 뭡니까? 생물의 멸종률, 질소와 인의 과잉 공급. 이거는 화학적 질소 비료의 합성이 가장 큰 이유죠. 그 다음에 과도한 도시화, 이런 토지 이용 변화. 그러니까 지구상에 이제 야생으로 남아있는 녹지나 초지가 이제 도시화율이 이제 뭐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의 OECD 국가는 90%가 넘죠. 근데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과도한 도시화가 되면은 생물 종다양성은 줄어듭니다. 질소아연이 과잉 공급돼도 담수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것들도 나빠지는 거죠. 근데 많은 정부, 특히 우리나라 정부 같으면 이거를 다 따로따로 떼어서 해결하려고 하죠.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그러면은 뭐 석탄 화력을 잠깐 줄인다든지 거대한 공기청정기 같은 걸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해요. 철새가 줄어든다 그러면 그것도 따로 떼어갖고 그 종만 살리려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뭐 구제역이나 뭐 이번에 그 소한테 온 그 병 있죠. 예, 그런 경우는 그것만 딱 해갖고 격리 살처분을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다 연결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과학자들이 이제 물음표를 했던 게 2015년인데 올해 다시 연구가 업데이트됐거든요. 물음표가 더 없어졌더라고요. 이미 빨간불로 더 갔습니다. 근데 기후변화는 9가지 지표 중에 하나이고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는 거지만 기후변화는 다른 것들을 더 다 악화시키고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이 지구 행성적 한계에 할머니 할아버지 뻘 되는 연구가 성장의 한계죠. 1972년 딱 51년 전에 유명한 보고서입니다. 로마 클럽에서 인류의 미래, 정치, 경제, 사회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좀 예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MIT 공과대학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첨단 컴퓨터, 그러나 데이터 하나 넣으면은 결과 20분 걸려 나왔다 그래요.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컴퓨터였어요, 그때는. 그 컴퓨터에 굉장히 기초적인 변수들을 투입을 해봤죠.
비재생 가용자원, 그러니까 석탄, 석유, 철광석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인당 식량, 서비스, 산업 생산, 세계 인구, 환경오염.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돌려봤더니 이 점선과 같은 곡선들이 나온 거예요. 자원들은 쉽게 말해 점점 고갈이 되고 생산이 줄어들고 식량 서비스도 늘어나다가 한계에 도달해서 2030년 전에 경제 붕괴가 오고 그 타격으로 인구도 줄어들고 근데 환경오염은 계속 누중이 되고 그때까지 전망은 다 올라가는 거죠. 네. 오, 성장의 한계가 있네? 그래서 보고서 제목이 나온 거예요. Limit to Growth, 성장의 한계가 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 와, 충격이야. 큰일 났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더 압도적인 반응은 야, 괜히 겁주지 마라. 인간의 창의력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모든 걸 해결할 거다. 그러지 않겠느냐? 이 보고서는 무시를 당한 셈이에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1972년이거든요. 3년 전인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지켜봤어요. 저희 아버지의 기억으로는 한국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대요. 그날을. 와, 이 인류가 우주로 진출했어. 그럼 뭐 지구가 다 폐기물로 가득 차면 화성으로 이주를 하면 되지 않겠어? 그런 기대가 팽배를 했죠. 핵 폐기물 문제도 뭐 다 이거 뭐 과학이 다 이거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겠어? 식량 걱정 없어. 근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1차, 2차 석유 파동이 오고 큰 이 화학 오염 사고가 나고 체르노빌 사고도 이제 그 10년 뒤에 났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과학자들이 연구팀이 이 보고서 발간 10주년, 20주년, 30주년 맞춰갖고 계속 연구를 업데이트합니다. 컴퓨터도 훨씬 좋아졌고 데이터도 풍부해졌겠죠. 가장 최근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거예요. 굵은 실선. 오, 기울기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추세가 거의 그대로 실현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가용 자원이 조금 고갈이 늦춰지는 거는 예컨대 셰일 에너지 개발이 한 사례죠. 근데 그거는 석유 자원은 더 확보가 됐지만은 셰일 에너지를 개발할수록 에너지 투입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환경 오염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균형이 깨져서 뭔가 위기 장애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동일합니다. 아까 그 지구 행성적 한계 9개 지표를 연구한 분들이 더 많은 연구를 당연히 했겠죠. 그러면서 근데 보시면 사회 경제적인 추세들, 지구 시스템의 추세들 그래프가 다 비슷한 모양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우연한 게 아닐 것 같아요. 하나같이 2차 대전 이후에 기울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70년대 급가속을 해요. 그 기울기가 좀치 안 떨어집니다. 세계 인구, 실질 GDP, 외국인 직접 투자, 비료 이용량, 1차 에너지 이용량, 또 최근에 시작된 거 텔레커뮤니케이션, 해외 이용, 이산화탄소 농도, 아산화질소, 메탄, 해수면 온도, 해양 산성화, 새우 양식 비중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지표들이에요. 머릿속에 그려보자고요. 왜 이랬을까? 2차 대전 이후에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생산의 쳇바퀴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집집마다 세탁기, 텔레비전, 냉장고, 승용차 그거를 이제 다 쓰기도 전에 자꾸 신제품으로 바꾸고 안 그러면 안 돼, 안 그러면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그만큼 생산, 소비, 폐기가 가속화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이산화탄소 농도 보고 있으면 바보짓인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중반부에 GDP 얘기를 할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GDP는 그러니까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죠. 근데 시장 가격으로 환산한 한 해 생산물의 총량입니다. 간단한 개념인데 근데 우리는 GDP가 매년 3%씩은 늘어나야지 일자리도 생기고 이
기업들이 이윤을 벌고 그걸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복지도 쓰고 3% 이상의 GDP 성장은 꼭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GDP가 3%씩 성장을 하면 총 경제 규모는 23년이 지나면 2배가 됩니다.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40년이 지나면 4배 정도가 되죠. 이 그래프는 그거예요. 2배, 4배 커진 경제 규모의 반영입니다. 근데 뭐 이거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보는 건 그거 자체가 이상한 것들이죠. 근데 성장의 한계가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류 사회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특히 경제학자와 정치인들이 안 좋아했어요. 언론인도 안 좋아했죠. 경제학자는 아니 계속 이 경제 규모가 커지고 거기서 이제 나는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렇게 딱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성장의 한계라니. 정치인들은 야 우리 미래가 암울합니다. 이런 정치인 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녹색당 빼고는 없을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정치인이 없는 거죠.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완전 무시할 수 없었는데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니까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하면서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걸 응용한 게 녹색 성장이라든지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입니다. 근데 물론 저는 이 영어로 SDG라고 하죠.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유엔에서 발전된 공인된 개념이죠. 이걸 저는 폄하하거나 무시할 생각 절대로 없어요. 굉장히 정교한 이 17가지 지표들이 서로 균형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여기 엄청 토론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 포함해서 되게 거의 모든 지역에 그 지속 가능 협의회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뭔가 함정 내지는 좀 이상한 점이 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동의 미래 여기서 이제 87년에 공식화가 되었고 그때부터는 한국 또는 세계 모든 거의 환경 단체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하자 그랬어요. 다 성장의 한계 얘기 안 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의 부정확성 모순. 지속 가능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물론 근데 개념 정의는 있어요. 미래 세대의 이 발전에 또는 이렇게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고. 근데 그게 그럼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냐는 거는 모호합니다. 그리고 용어가 협소하고 엘리트주의다, 제국주의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무엇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누가 정할까요? 제1세계 연구기관에서 합니다. 그 제3세계는 그거 따라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더 중요한 거.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는 너무 지루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기엔 너무 모호하고 세계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 느리다. 끄떡끄떡 하시네요. 그렇죠? 느낌 오죠? 특히 기후 위기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면서 강화가 많이 됐던 게 물질 처리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스루풋인데 쉽게 말하면 이 지구 안에서 경제 메커니즘은 물질하고 에너지가 투입돼서 이걸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죠. 그러면은 폐기된 물질하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복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지구 시스템이 이만했는데 인간의 경제 활동이 요만큼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커진 거예요. 꽉 찼어요. 그러니까 이 복구 순환이 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활용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속도와 규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경제가 성장을 하다 보면은
이 점점점 한계 효용이라는 게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이 경제적 한계에 도달하는데 그 다음에 더 넘어가면은 생태적 붕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돈이 더 이상 안 벌린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우리 경제를 지탱해줬던 이 자연이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물질 처리량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딱 그냥 이 생태계와 경제라는 게 그냥 실험실에서 또 논문에서 이제 작동하는 것처럼 현실에서도 문제로 작동할 거라는 그런 게 대부분의 경제학자와 정치학자, 언론인들의 가정이었던 거죠. 어떻게 생태계가 무너지느냐? 많이 아시겠지만 지구가 굴러 떨어져요. 찜통지구로.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이렇게 시계추처럼 움직이다가 이 인류세가 진전되면서 인간이 살만한 시원한 지구로 못 돌아오고 티핑 포인트를 넘는다는 거예요. 티핑 포인트를 넘는다는 건 돌아오기 어렵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오는데 탄소 중립은 여전히 뭔가 기술로 해결을 하려는 겁니다. 탄소 배출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야 돼. 그래야지 2도나 1.5도가 돼. 그러려면 열심히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로는 별 효과가 없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마이너스 배출원 그러니까는 공기 중에 탄소를 직접 흡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산림, 인공 조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셈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음의 배출원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실용화가 되거나 얼마큼 비용이 들거나 다른 부작용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이 넷째로 음의 배출원이라는 개념은 지속가능한 발전하고 결합이 돼갖고 뭔가 녹색 기술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죠. 바첼라프 스밀은 좀 뼈 때리는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에너지학자인데 근데 빌 게이츠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자기는 이 사람의 저서 36권을 다 읽었다고 자랑하면서 이제 막 사진 찍고 그럽니다. 왜 빌 게이츠의 구미에 맞냐? 이래요. 스밀 얘기는 자,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다. 연료는 바꿀 수가 있다. 그러나 암모니아, 화학 비료죠. 플라스틱, 강철, 콘크리트 이런 현대 문명의 내 기둥을 이루는 물질은 당분간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밀은 그레타 툰베리나 제레미 리프킨을 혀를 끌끌 차면서 좀 놀립니다. 아이고 현실을 모르네. 책 제목이 이거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좀 재수 없어요. 자기는 세상 돌아가기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모른다. 근데 빌 게이츠는 좋아하는 거죠. 와 그래 역시 그래갖고 자기는 뭐 이렇게 스마트 원자로나 뭐 이렇게 IT 기술로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밀은 사람들이 핵발전에서 너무 과도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담배 피는 거나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위험한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근데 기후위기가 심각한 건 맞다. 가장 기후에 화급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 확실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건 분명하다. 이것도 짜증나.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했지. 그런 의견이 확실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건 분명하다. 근데 저는 이 사람도 일종의 자신만의 인지 편향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현대문명 내기둥 대체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저는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더 냉정하게 봐야죠. 조금 더 자본주의 흉을 봐야 됩니다. 빌 게이츠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기후 재앙에 대해서 진심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잘해왔던 잘 아는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연의 적절한 시장 가격을 매기면 그러니까 희소성 또는 오염이나 부담 이런 거에 가격을 매기면 시장이 해결해 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빌 클린턴은 이걸 좋아했네요. 제레미 리프킨 세계적 석학이죠. 근데 저는 이분을 무시를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엔트로피, 수소 경제, 노동의 종말 또 뭡니까? 뭐 너무 어마어마한 책들을 많이 썼고 최근에는 뭐 이제 이 회복력의 시대 이런 것도 썼죠.
근데 이분이 처음 이런 책 쓰면은 약간 좀 무슨 저런 황당한 얘기를 싶은데 몇 년 지나면 많이 현실이 돼요. 그래서 석학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린 뉴딜은 여하튼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 구조 안에서 그래도 국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뉴딜이죠. 그린 뉴딜을 세계적 수준에서 하면 기후 변화를 완화하거나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랑 바이든이 이제 경선할 그 즈음에 나온 책인데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6개월 안에 무슨 입법을 하고 재생에를 얼만큼을 확충하고 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 정도는 무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뭔가 녹색 자본주의적인 해법을 제안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더 현실을 이제 들어가 보면 그게 잘 안 될 것 같죠. 이건 뭐냐면 2015년에 파리 협정, 제일 지금 중요한 기준되는 파리 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때 이 유엔 기후변화 21차 당사국 총회를 후원한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행사하면 쫙 후원 기업들 쭉 나오잖아요. 어떤 기업들이 후원을 했냐? 에어프랑스, 항공회사, 미쉐린, 타이어 회사, 르노, 닛산, 자동차 회사, 에어포트드 파리 공항 이런 기업들은 계속 항공기와 승용차가 많이 다녀야지 이윤을 내는 회사들이죠. EDF, 프랑스 공영 전력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이나 핵 발전을 직접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스웨즈하고 BNP 파리바라든지 이런 데들은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금융회사들이죠. 안 봐도 참 진짜 이런 유엔 기후변화 회의가 이 기업들의 구미에 안 맞거나 뭔가 좀 이윤을 침해할 만한 얘기를 안 하겠죠. 아마도. 그 기후변화 심리학이라고 영국의 조지 마셜이라는 분이 쓴 책에는 왜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그러니까 과학적인 팩트와 데이터는 차고 넘치는데 왜 제대로 얘기조차 안 할까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례로 언급하는 게 두 가지. 소축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근데 유엔 기후총회에서 소축산이 공식 의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조지 마셜의 설명은 미국인들에게는 소고기 햄버거가 영혼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유엔 기후에서 절대로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공 부문 배출도 안 다뤄집니다. 이카오라고 민간 항공 기구에 맡겨져 있어요. 자발적 감축을 하라고. 유엔 기후총회에 오는 사람들은 항공 출장을 하면서 회의하는 데 익숙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미 그러한 질문을 봉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파리 기후총회 때 그러니까 이 환경단체에서 이 버스 정류장에 이제 광고를 넣은 거예요. 자, 기후변화를 다룬다고요? 오, 오케이. 그러나 항공산업은 쉬! 이런 그림입니다. 요거는 자, 당신한테는 선택권이 있어. 이 백을 쓸래? 저 백을 쓸래? 플라스틱 백을 쓸래? 에코백을 쓸래?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물질적 총처리량의 한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속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거를 어떻게 뭔가 좀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는 그런 녹색 자본주의의 이야기가 여전히 주류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뭔가 이 키스톤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게 디커플링이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디커플링 그 한자로 그러니까 탈동조화. 그러니까 커플이 같이 가는 게 동조. 근데 그 커플이 깨지는 게 탈동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DP가 성장하는 만큼 자원 투입, 물질 소비 또 그만큼 우리의 어떤 행복, 안전 또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상식이겠죠. 커플, 동조화. 근데 탈동조화는 국민 소득이 대체로 2만 불 이상 될 즈음이 되면 그 요소 투입에 또 인적 자원 투입의 성장을 덜 하게 되고
그 녹색 기술이나 제도도 발전을 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비해서 환경 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나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게 탈동조화의 개념입니다. 저도 에너지 연구 기관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도 다 일본하고 독일하고 영국은 탈동조화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국민수 2만 불이 넘었는데도 탈동조화를 안 하고 있고 우리도 빨리 탈동조화 해야 돼.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반성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시야가 좀 좁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연구자들은 탈동조화는 디벙크, 폭로했어요. 없더라. 실제로 탈동조화가 없더라. 범위, 서유럽에서 탈동조화가 일어났다. 뭔가 이 에너지 효율화 기술이나 재생에너지를 많이 해서 경제 성장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 짝짝짝. 그러나 그 석탄 화력 발전소와 공장이 중국과 제3세계로 다 가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보면은 도루묵이죠. 지속성. 이제까지 최근 5년, 앞으로 5년, 10년은 탈동조가 일어날 거다. 오케이. 그러나 산업혁명 후에 누적된 온실가스 배출량. 근데 앞으로의 배출도는 핵 폐기물 처분 부담을 미래 세대로 넘기거나 한다면 전혀 지속적이질 않죠. 제일 중요한 건 규모입니다. 와, 이만큼 탈동조화 효과가 봤습니다. 이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네요. 그러나 자동차와 공장과 플라스틱이 이만큼 늘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1.5도라는 기후 붕괴를 저지할 수 있는 안전선언에 머무를 수 있느냐. 그게 탄소 예산의 개념이고 등등등인데 거기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한다면 너무 한가한 개념이죠. 근데 한가한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1925년부터의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급가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배출이 많이 줄었던 때가 몇 번 있습니다. 미국 대공황 때 13%, 2차 대전 때 7%, 석유 파동 때 4%, 소련 붕괴 때 2%. 하나같이 큰 사회 경제적인 위기 충격이 있을 때예요. 근데 또 바로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역사적인 증거는 다른 무슨 대단한 기술이 있어서 또는 뭐 탈동조가 돼서가 아니라 경제 규모 내지는 위축과 그냥 비례하는 거예요. 코로나 첫 해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5에서 10% 줄었습니다. 그대로 가면은 2050년에 1.5도 탄소 중립. 그러니까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다 실패했으면 우리는 안전한 미래로 갈 수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바라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힌트가 있었어요. 이 코로나 초기에. 불필요한 이동이 줄거나 생산 소비가 줄어들고. 근데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그 자영업자나 이 취약 집단한테 이것도 정부가 할 일을 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챙기고 나누고 그럼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시 다 코로나 이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작년에 또 2.3% 늘었어요. 이건 뭐 탄소 중립은커녕 정말 참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해 14% 줄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훌륭한 대통령이 그렇게 감축 정책을 잘했을까? 1998년 IMF 사태 때죠. 그 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2%였어요. 그렇게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사람들이 정리해고 신용 불량자 노숙자가 되고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한 해 7% 정도씩 줄여가야지 2050년에 탄소 중립이 가능하거든요. 무식하게 계산을 하면은 IMF 때 경제 위축의 절반 정도를 겪어야 돼요. 뭐 탄소 포집이든 뭐 핵융합이든 뭐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나올 리도 없지 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근데 자 지속 가능한 발전
녹색 성장 이런 것들의 전제가 되는 게 다 탈동조화가 가능하다는 기대거든요. 이 전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총 생산량, 소비량, 사용 방법을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원래 음악 하시는 분이에요. 오브리 메이어 이분이 연구소를 만들어서 수축과 수렴이라는 개념을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면 뭐 1.2도 상승, 1.5도 상승, 뭐 450 ppm 이런 딱 추상적인 목표 숫자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의 배출량은 지구의 한계, 1.5도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줄여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어느 나라가 얼만큼 줄여야 되는지를 계산을 하자는 겁니다. 그게 수축이고요. 수렴은 그러려면 한 나라의 배출량, 그 다음에 국민 1인당 평균 배출량도 점점 같은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서로 불만 정도가 아니라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세계 인구 1위가 인도, 2위가 중국이에요. 1위 배출량이 중국, 2위가 미국입니다. 근데 인도하고 중국은 1인당 배출량은 좀 늘려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러나 미국, 유럽, 또 다른 나라들은 이만큼 줄여야 되는 거죠. 고기 먹어본 사람이 끊기도 어려운 법인데. 그러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국적 생활 양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념이에요. 독일 분들이 만든 개념인데 어떤 거냐? 겨울에 독일의 학교 급식실에서 제공하는 중국산 딸기. 불법 이주자들이 스페인 안달루시아에서 북유럽 시장을 위해 생산하는 토마토. 북반구 소비자를 위해서 태국 맹그로브 숲을 파괴하며 양식하는 새우. 찔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늘 먹는 것도 별로 안 다른데. 근데 우리도 원하든 원치 않았든 제국적 생활 양식을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소비자 또는 시민, 소비자란 말 시민으로 바꿔야 되죠. 시민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딸기의 제철이 몇 월이죠? 네? 4월? 4월, 5월에 슈퍼에 딸기가 싸요? 아니죠. 요즘 딸기의 제철은 12월, 1월, 2월이죠. 왜냐하면 노지에서 재배하는 딸기는 더 이상 출하되는 딸기가 없어요. 상품으로 되는 예전에 삼남진 딸기 이런 딸기가 이제는 다 하우스에서 재배되고 1년 내내 재배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가장 하우스 안에서 가온을 하고 양액 재배를 하고 맛과 영양과 모양을 관리할 수 있는 거를 하다 보니까 설향 뭐 이런 품종을 해갖고선 제철이 오히려 1, 2월 사시사철이 된 거예요. 수박은 여러분 여름에 수박이 싼가요? 요새? 안 그래요. 왜냐? 노지 수박이 없어요. 이제는. 무등산 수박, 무슨 수박 다 하우스 재배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한 통에 25,000원에서 35,000원 사이인 것이고 여름이라고 특별히 싼 것도 아닌 거예요. 장막 끝에. 네? 장막 끝에. 장막 끝에. 근데 결국 그렇죠. 맞아요. 근데 여하튼 거의 노지에서 재배된 상품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니 우리가 재배할 수도 없고 아니 이게 중요한 사실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재배할 수 있으면 또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재배해서 나눌 수 있으면 얘가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슨 사치스러운 어떤 뭐 문화 정도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의 이윤 체계를 돌리는 중요한 톱니바퀴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국적 생활 양식을 건드리거나 바꾸라는 정책적 요구나 또는 시위대가 뭐라고 외치는 거는 아휴 알았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더 진지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최근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실린 논문인데 이제까지 그 기후변화관련 정부 간 패널 유엔 산하 저 기후학자들의 조직인 이 IPCC는 1.5도 경로를 얘기를 하면서
근데 항상 경제 성장률하고 인구 규모는 대체로 2030년, 50년까지 계속 갈 거다는 거를 딱 전제해 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재생에너지를 얼마, 전기차를 얼마, 그다음에 뭐 탄소포집 저장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연구자들은 왜 그 GDP를 불변으로 해야 돼? GDP가 성장하지 않고 정체하거나 약간 떨어지는 것도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해봤어요. 해봤더니 당연히 재생에너지에 그렇게 위험하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재생은 당연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점에서 더 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이 논문의 결론은 그러나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도전이 남아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정책가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1.5도 시나리오를 개발을 하려면은 탈성장, GDP가 줄어들거나 정체된 시나리오를 넣어야 된다. 근데 이분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IPCC 6차 보고서가 지난 3월에 발표가 됐는데 6차 보고서의 종합 본 보고서에는 탈성장 얘기가 없어요. 근데 6차 보고서를 만드는 동안 몇천 편의 논문을 검토를 하고 그것도 중간 그 정리로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탈성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자들이 탈성장 디그로 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IPCC의 다음 보고서가 나올 때는 탈성장이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제안으로 나올 것 같아요. 문제는 그동안 온실가스는 더 늘어나고 기후시스템은 더 붕괴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계속 지연이 됩니다. 자연이 이만큼 달려가면 온난화가 과학자들은 이만큼 포착을 합니다. 그거를 이때쯤 보고를 해요. 유엔에서는 이때쯤 얘기를 합니다. 이때쯤 협약이 만들어져요. 한국 정부는 이때쯤 대안을 제 느낌 대략 한 20년 정도의 지연이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더 빨리 뭔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기후운동에서도 이제 체제 전환, 이윤이 아닌 생명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이걸 뭘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거는 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생태사회주의, 또 생태사회주의의 하나의 기둥으로 탈성장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일로 바로 갈게요. 이분은 에릭 올린 라이트라는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사회학자, 막스주의 사회학자죠. 근데 이분은 리얼 유토피아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보통 막스주의자들은 노동 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지금 자본주의 안에서도 유토피아를 밀어붙여보자. 리얼하게. 그러려면은 예컨대 기본소득이라든지 수기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생태적 대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해보자라는 게 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러려면은 자본주의가 뭐가 나쁜지도 좀 분석을 해보자. 분석 정말 잘하세요. 근데 자본주의가 최소한 11가지 이유로 나쁘다. 용인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 그 대부분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할 만한 건데 이 밑줄 친 게 특히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자본주의가 왜 그냥 두면 안 되는지를 저는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는 어떤 결정적인 측면들에서 비효율적이다. 시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답을 내놓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체계적인 소비자주의 편향을 가지고 있다. 제국적 생활 양식에 톱니바퀴가 없으면 안 되죠. 자본주의는 환경 파괴적이다. 당연하죠. 단기적인 이윤이 우선이니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제한한다. 자, 그럼 기후변화를 어떻게 막아야 돼? 소하고 공장은 어떻게 해야 돼? 수축과 수렴은 어떻게 해야 돼? 정말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300명 국회의원한테 맡겨서 될 일도 아니에요. 근데 가로막힙니다. 자, 계속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온실가스 감축 뭐 계획이나 이 목표, 방법 이런 거를 할 때 그 민관 워킹 그룹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관련 부처, 정부 부처하고 기업, 산업계, 그 다음에 시민사회 약간 끼워주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민관 워킹 그룹 한국에서 그 회의를 한 그 회의록을 인터넷에서 이제 다운을 받았어요. 쭉 읽어봤죠. 했더니 거기서 제일 사실상 목소리가 큰 게 포스코 상무이사더라고요. 제1위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 산업계로 대표로 나가고 제일 목소리가 커요. 그래갖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고 한국은 이 수출 에너지 집약형 산업으로 수출 주도 경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에 더 이상의 과도한 감축 부담을 주는 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옆에서 산업부 이제 담당 공무원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역시 우리나라는 그런 산업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배출 목표와 방법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주무부처는 환경부거든요. 근데 환경부 공무원이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 후속 작업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만약에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면 제발 저를 고발해 주세요. 좀 재판 가서도 좀 얘기 좀 해보게. 근데 이 민관 워킹그룹이나 비슷한 회의 때 또 탄소 중이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민주주의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렇게 이 성장 기계의 국가 속에서는 도저히 이게 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에릭 올라이트는 이렇게 그 비판 고발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조금 재미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최근에 번역돼 나왔습니다. 기후 리바이어던.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후 위기가 자본주의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냐? 뭔가 비자본주의적인 체제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감축 목표도 세우고 뭐 어느 나라는 얼만큼 줄여 뭐 무슨 산업은 안 돼 이런 통치 권력이 있어야 거 아닙니까? 근데 통치 권력이 불가능하거나 안 좋다. 이런 네 가지 이념형이 정치, 기후 위기 시대의 정치 체제 이념형이 나와요. 근데 리바이어던은 뭐냐 하면 이 성서에 나오는 바다의 괴수입니다. 이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연 상태는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그 비극적 내전을 피하려면은 무시무시한 괴수, 이게 주권체가 이 질서를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히무스는 육상에 있는 말 안 듣는 무서운 괴수입니다. 날뛰는. 그래서 자본주의 안에서 전 세계 통치 권력의 모종의 리바이어던을 상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라든지 뭐 이런 IPC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이 뭐 이렇게 자꾸 뭐 소축산 빼고 뭐 빼고 시장 질서 안에서 뭐 배출권 거래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트럼프, 그다음에 브라질의 보스나로 또는 저 화성 저기 탐사선 만드는 저 제프 베이조스 이런 것들이 기후 마오는 뭐냐? 자본주의 안에서는 안 돼. 자본주의 바깥에서 중국의 마오이즘 같은 그 코로나 초기에 우한에 빛의 속도로 병원 지어지는 거 보셨죠? 중국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중국은 정말 그 고비 사막에 어마어마하게 나무를 심었고 지금도 이 원전보다 10배, 20배 속도로 태양광 풍력을 늘리고 있거든요. 중국 공산당은 합니다, 그거를. 그러면은 중국이 기후 변화 대응을 잘하게 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확산이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후마오의 기대예요. 근데 이 저자 기후 리바이어던 책의 저자 얘기는 기후마오는 벼농사의 경험이 있는 동아시아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세계적 확산은 안 된다. 근데 기후 X는 뭐냐? 뭔가 이름을 못 붙여서 X라고 별명을 지은 거예요. 뭔가 자본주의 바깥에서 지역적으로 이거는 협동조합이나 대안적 공동체일 수도 있고
뭐 종교적인 어떤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내심 기대를 하는데 이거는 여기 잡아먹히거나 뭐 흡수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이념형이라는 게 현실에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념적인 저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기후 위기 시대 정치 체제가 정치학 교과서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상상이 필요하다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 참고가 될 것은 다시 한번 물질적인 한계입니다. 도넛 경제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유명한 그림인데 도넛의 안쪽 꼬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준 사회적 기초. 최소한 이것 이상의 식량, 물, 교육, 성평등, 민주주의 네트워크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바깥쪽 꼬리, 지구 행성 한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3% 이상 성장하는 GDP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도넛의 면적을 지키는 경제, 정책, 방식,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녹색 자본주의는 안 되는구나. 뭔가 사회주의적이 필요해. 근데 그게 현실 실현 가능한 리얼한 사회주의가 무엇일까? 라는 고민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생태사회주의 핵심 문제의식과 주장으로 가는 거죠. 글자 많은 건 뺄게요. 아, 이거 영어네. 한글로 바꾼다. 근데 뭐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마르크스의 이 정치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에요. 처음에 화폐가 있습니다. 자본가가 화폐로 노동력과 생산 수단을 구매를 해갖고선 이걸 생산을 하고 그럼 생산물을 이제 팔죠. 소비 단계를 거치면 이제 다시 화폐 자본이 나오는데 이거보다 이게 큽니다. 왜냐? 잉여 가치가 생산됐기 때문이죠. 근데 그 잉여 가치를 두고 이제 노동과 자본이 이제 대립을 합니다. 갈등을 하고 계급 투쟁이 벌어지죠. 그게 누군가는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이 사회 변화나 또 어떤 혁명의 단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게 막스 사상의 기본 얼개입니다. 근데 막스한테는 자연, 환경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기, 그러니까 공기, 물, 땅 이런 거는 늘 있거나 크게 돈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1980년대부터 일군의 막스주의자, 사회자들이 아, 그게 아니다. 더 이상 자연이 무한 있을 수 있거나 그냥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생산과 생산 조건 사이에 자연 환경이나 인간이 만든 환경, 인간이 만든 환경은 도로, 항만 이런 것들을 자꾸 낡아서 개보수를 해야 되죠. 이 사이에 모순이 생기고 이걸 갖고 데모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 저항도 하고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2차 모순, 1차 모순은 노자의 모순 또는 생산력, 생산관계 모순이었다면 2차 모순이 있다. 그게 생산과 생산 조건 또는 경제와 환경 사이의 모순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 제임스 오코너 이분이 그 거의 창간을 해서 만들다시피 하는 게 자본주의, 자연사회주의라는 잡지예요. 지금도 발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생태사회주의 이론의 발전의 어떤 산실이 됐습니다. 이런 2차 모순이라고 하던 또는 마르크스의 어떤 일정한 한계라고 하든 또는 자본론의 어떤 프레임의 한계라고 하든 그런 것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태 막스주의, 생태사회주의 다양하게 불리고 다양한 이론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근에 기후위기랑 만나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사이토 코에이 지속불가능 자본주의 이게 원래 일본어 제목은 이게 일본 말로 인류세를 인신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류세 시대의 자본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토 코에이는 근데 조금 다른 해석을 해요. 막스주의에서 이 환경적인 고려가 거의 없었던 건 사실인데 막스의 책을 잘 읽어보면 생태주의자로서의 막스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막스가 이제 이 자본주의가 이 도시가 농촌의 토양을 고갈시키고 영양분을 이제 균형을 파괴를 한다는 주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론 이후에 막스가 저작으로 정리를 해놨지 않지만 공백으로 남았던 것, 또는 지금 시대에 자본론을 적용을 한다면은 생태주의자로서 막스, 또는 탈성장 꼬뮌주의자로서의 막스를 우리가 발견하고 서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3분의 2 동의, 3분의 1 갸웃이에요. 그러나 반가운 저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데라스 말름이라는 이분은 코로나, 기후, 그 다음에 만성적인 계속되는 비상사태 이렇게 번역이 돼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의 부제가 21세기의 전시공산주의입니다. 전시공산주의가 뭐냐? 이렇게 1917년 그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레닌이 이제 그 선포한 게 전시공산주의였죠. 근데 안데라스 말름이 주목하는 거는 그 레닌이 이렇게 이 자원이 이제 부족하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바이오 연료 또는 석탄을 석유화해 갖고선 이제 그 트랙터나 이제 그 군수 장비를 움직이거나 그 다음에 국립공원하고 비슷한 굉장히 광범한 어떤 그 자연 보호 지역을 지정을 하거나 그 전시 공산주의에서 했던 그런 긴급하고 위로부터의 강력한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 탄소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기후를 살리려면. 그래서 생태적 레닌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와, 센데?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러면은 이 지금 21세기 2023년에 생태적 레닌이 언제 어디서 나와갖고 누구랑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 정도로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조금 더 제가 고전적 막스주의 자들하고 가상의 좀 대결을 해볼게요. 막스주의자들 중에 여기도 계실지도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일부는 탈성장에 대해서 좀 동의 안 하거나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탈성장이 무슨 의미는 정치 전략이냐, 그냥 뭐 소박하게 청빈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좋은 갸륵한 뜻이긴 하지만 이 기후 위기와 이 화석 자본주의 정치 권력의 이 흠집도 낼 수 없다. 너무 안일하다라는 그런 비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물질 처리량이나 지구 행성적 한계를 동의 안 하는 막스주의자들도 제법 있습니다. 왜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마르크스주의랑 멜서스주의자는 굉장히 철천지 원수였어요. 근데 멜서스의 유명한 게 그 인구론이죠. 식량은 산술급수, 인구는 기하급수. 그 이대로 가다가는 큰 문제가 생긴다. 근데 막스주의가 보기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생산력, 식량은 여유가 있는데 이게 계급 권력이 왜곡되면서 이게 분배가 제대로 안 되는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하나 강했고, 또 하나는 멜서스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전쟁이 나면 사람 죽게 내버려 두고 저기 이 빈민 구호 이런 거 하면 안 돼. 굶어죽도록 둬야 돼. 이런 냉혈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막스주의가 보기에는 무릇 저 진짜 개놈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계속 역사적인 평행선을 달려온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멜서스 얘기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리고 그거랑 성장 한계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도 있기 때문에 재해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 소비에트 블록하고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블록하고 이제 체제 경쟁을 하면서 소련이 체제 경쟁에서 이겨야 세계 사회주의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소련도 열심히 생산력을 높여갖고 스푸트니크 위성부터 우주선도 계속 쏘아올리고 핵에너지도 개발하고 핵무기도 하고, 사실은 서유럽 대부분의 공산당들 70, 80년대 유럽 코뮤니즘이라고 하죠. 프랑스 공산당, 그리스 공산당, 이탈리아 공산당 핵발전 반대 안 했어요. 핵미국도 제한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왜냐? 소련이 하는 게 일단
소련이 이겨야지 해결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3세계. 제3세계도 굉장히 그 이 반제국주의 민족 해방 운동에서 이제 사회주의적인 주를 굉장히 강했는데 거기서도 자 제국주의, 세계 자본주의가 우리를 구조적으로 저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항 발전을 해야 돼. 다른 제국주의의 사슬 끊고 우리 생산력 발전을 해야 돼. 이게 민족 해방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탈성장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그래서 탈성장 얘기를 정말 알맹이만 할게요. 이거 근데 저는 많은 어떤 뭐 지금 제가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몇 가지 이미지를 갖고 가셔서 그 다음에 재미난 얘기를 나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탈성장 영어로 디그루스를 구글 이미지 검색하면 딱 이 그림이 먼저 나옵니다. 코끼리 코가 올라가는 게 성장, 이게 정체, 현상 유지, 내려가는 게 침체. 그럼 탈성장은 뭐죠? 이게 성장이고 이거나 이게 탈성장이겠죠. 근데 탈성장 론자들은 simply different, 전혀 다른 거야. 달팽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코끼리는 크고 강하잖아요. 달팽이는 작고 연약하고. 그럼 탈성장은 우리 작고 연약해집시다라고 하는 거냐?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반 일리치라고 탈락교 사상가로 많이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90년대에 연설을 하나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설에 달팽이 얘기가 나와요. 달팽이가 일생에서 성장을 하면서 자라다가 달팽이는 껍질이 이제 나선형으로 생겼죠. 일정한 크기에 이르면은 성장을 멈추고 그 크기로 일생을 지낸다. 왜냐? 한 바퀴 더 성장을 하면은 몸이 16배 커져서 잘 깔려 죽겠죠. 감당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특히 생명을 가진 것은 계속 성장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자연스럽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의 세포는 성장기가 지나면은 죽은 만큼 세포는 재생이 됩니다. 근데 계속 자라는 세포는 암세포라는 거죠. 자연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위험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성장, 발전, 변화 이게 당연하거나 그게 아니면 뭔가 뒤떨어지는 걸로. 넌 왜 이렇게 발전이 없니? 운동선수, 넌 성장이 더디구나. 욕도 이런 욕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러니까 이 성장주의가 어떤 문화적인 어떤 정상성까지 이제 침투하게 된 거죠. 탈성장을 그 설명하는 여러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세르주 라투슈라는 프랑스의 탈성장 이론가인데 알루샥드에는 8개의 불어 단어로 탈성장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탈성장을 이루는 모듈 같은 거예요. 일단 재평가, 재개념화. 무슨 얘기냐? 이제까지 GDP 기준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됐던 것들을 재평가하는 거죠. 자, 내가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 지불과 무관하게 내 친구한테 뭐를 도와주거나 뭘 만들어주거나 음식을 나눠주거나 또는 우리를 정말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는 산들바람, 따뜻한 햇살, 나를 바라보는 반려견의 눈빛 이런 거를 재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성장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규모와 속도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다 저급하거나 거추장스럽거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었던 거죠. 장애인 이동권 문제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험악한 댓글 달잖아요. 장애인 이동권 시위할 때. 장애인들 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이지 왜 여기 기어나와가지고. 왜냐? 이 성장의 속도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념화. 우리의 번영, 행복이 정말 무엇인지를 재개념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재구조와 재분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눈에 띄지 않았던 것들을 가치를 인정을 하고 그만큼 대접을 하고 계속 존속되는 확대되도록 하려면은 재구조와 재분배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또 재지역화,
중앙에서 모든 것을 발전을 하든 정책을 세우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역에서 부문에서 해결하도록. 그리고 일정한 축소, 재사용, 재생. 이것도 열심히 하면은 다 돌아옵니다. 왜냐? 축소, 재사용, 재생. 야, 그런 거 귀찮게 왜 해? 시장에서 사서 사는 게 편하고 빠르고 그런데, 그만큼 물질 처리량은 감당이 안 되지만은 지금 자본주의 톱니바퀴는 그 재평가를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고 돌고 돌아서 탈성장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성장주의가 나쁜 것도 알겠고 GDP만 보면 안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나 탈성장하면은 이렇게 이 물려돌리는 간디, 아이 그거 뭐 어쩌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이 두 책이 좋은 게 탈성장이라는 게 이미 시도되고 있거나 지금도 유효하게 제한될 수 있는 정책 패키지이면서도 어떤 운동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걸 보여줘서 좋아요. 보시면은 딸기와 수박을 우리 의지대로 키워서 나눠 먹을 수 있는 근거. 보편적 기본소득. 아무리 이윤을 많이 내는 기업도 기업가한테는 최대 소득 상한선, 공동체 통화, 등등등 많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우토피아는 뭐냐? 지금 없다는 의미에서 유토피가 아니라 나우, 지금 실현 가능한 대안적인 공동체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등등등 얘기를 하면은 안 돼요. 시간이 다 없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책 번역이 이 책인데 이 책에서는 그래갖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요. 지구적 생태 정의를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지구적으로 정의로운 방식으로 물질적 신진대사를 변화 감소시키고 생산과 소비 또한 변화 감소시킨다. 사회정의와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야지 이거를 판단하고 논의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제도와 인프라를 거기에 맞게 재설계해야 된다. 탈성장의 세 가지 원칙이고 이걸 해야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뭐 대충 읽으면 누군가는 사회주의 하자는 거네. 그럴 거예요. 그겁니다. 이 얘기만 좀 짚고 가볼게요. 탈성장론에 대해서 비판들이 있는 중에 하나가 로버트 폴리는 미국의 그린 뉴딜을 설계한 정책가예요. 근데 이분은 탈성장 해봤자 그 GDP 10% 줄어들면 온실가스 10% 줄어드는 건데 그걸로 기후위기 해결돼? 그러면서 오히려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재원은 없어지고 빈민층과 제3세계는 더 어려워지지 않겠어? 그린 뉴딜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최근에 탈성장 그 론자나 제안들을 일부러 안 읽어보고선 이런 비판을 하나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아까 탈성장 개념어 사전 쓴 그 저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성장 없는 그린 뉴딜, 특히 유럽에서 GDP 성장 없는 그린 뉴딜을 충분히 설계 가능하거나 그래야지 뉴딜이 제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근데 로버트 폴린하고 촘스키가 같이 이런 데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노엄 촘스키 많이들 아시죠? 근데 이분은 노엄 촘스키의 맞딸입니다. 아비바 촘스키. 이분이 최근에 낸 책인데 이분은 이 책 제목이 Is Science Enough? 과학기술로 충분한가? 이러면서 뭐 지구공학이나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결론적으로 탈성장 경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고되어야 된다. 아버지랑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당연히 다를 수 있죠. 저는 아비바 편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한 묶음의 이야기는 그러면 탈성장 또는 생태사회주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거나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프랑스 지도인데 프랑스의 자드를 표시한 거예요. 근데 자드가 뭐냐 하면은 불어로 보호해야 될 지역이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을 자디스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프랑스 자디스트가 그 언론에도 다 알려진 용어입니다.
근데 뭐냐면 이렇게 낭트 지역의 신공항 건설 반대하면서 뭐 그 몇 년을 여기서 이렇게 천막 치고 농성하면서 막 데모하고 뭐 이런 사람들 아시죠? 남일 같지 않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자 대형 고속도로 반대, 대형 댐 반대, 고속철 반대, 비르의 핵폐기장 입지 반대, 큰 쇼핑센터 반대, 목장 반대. 반대하는 사람 되게 많네. 근데 이러면서 이 자디스트들은 자드 안에서 다른 삶을 토론하고 경험을 하고 실현을 하는 거죠. 이 안에서 뭔가 이 화석 자본주의의 흐름을 끊고 이 자립에 이 생산과 소비를 직접 한다든지 물건을 고쳐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재밌잖아요. 확산이 됩니다. 그게 독일에서 재미난 사례가 지금 계속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게 엔데 겔렌데입니다. 독일어로 여기서 끝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 이렇게 노천 탄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언덕부터 계속 퍼내면 이게 탄광이죠. 근데 더 이상 끝. 자, 뭐 캐낸 다음에 배출권 거래니 뭐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캐는 것 자체를 중단하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날을 잡아갖고 이제 잼버리를 합니다. 기후 캠프를. 그 여기서 몇 박 며칠 동안 이렇게 막 그냥 뭐 저기 이론 학습도 하고 뭐 영화 상영도 하고 채식 레시피 실습도 하고 재생에너지 체험도 하고 그래서 투쟁 전술 토론도 해요. 그러고서 딱 탄광을 점거를 합니다. 하루를. 어우 신나. 막 경찰들은 막 우왕좌왕 당황하고 나우토피아를 경험하는 거죠. 또는 나오미 클라인은 블로카디아 봉쇄를 하는 그런 유토피아입니다. 이런 정치학. 근데 이 사람들도 하루 이 채굴을 막았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죠. 그러나 이 경험, 상상력을 갖고 자기 현장으로 돌아가갖고 그럼 뭘 더 궁리를 해야겠다. 뭘 더 해봐야겠다. 이제 화석 자본주의를 바꾸려면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렇게 나우토피아의 체험인 거죠. 저는 이게 좀 부러운 게 이 기후 캠프에 오는 사람들은 아빠, 엄마, 삼촌, 고모가 30년 전에 반핵 운동했던 그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후 캠프 가는데 너 기후 캠프가 야 우리 30년 전에 말이야. 이쪽 되게 부러워. 근데 우리는 단절이 됐어요. 사실 그런 운동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여하튼 그래갖고 근데 우리한테도 뭐가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기 두물머리의 그 최요왕 농민인데 이분 생태사회주의 얘기하면서 자기 얼굴 판다고 뭐라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힘들어 농사짓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나우토피아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 두물머리 가보신 적 있나요? 2012년에 이때가 그랬구나. 그 4대강 사업 막바지에 이제 한강 사업 공구 여기가 이제 그 팔당 거기에 남한강 북한강 만나는 여기가 80년대부터 이렇게 유기농 단지가 대규모 조성돼 갖고 그 생명 그 생협 운동의 근거지가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고 나가라 그러면서 수변 공원하고 자전거 길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 4대강 사업본부의 계획이었어요. 농민들 다 철거를 시키는데 근데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떻게 만든 유기농지고 그다음에 이 가치를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근데 자꾸 벌금 때리고 행정 대집해 오니까는 마지막에 내 농가만 나왔어요. 내 농가를 응원하려고 이 전국에서 4대 종단 활동가, 뭐 생협, 그다음에 이렇게 녹색당, 뭐 온갖 훌륭한 분들이 와서 천막을 치고 몇 달을 살면서 이제 싸웠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 구호가 나온 거예요. 레저 말고 삶을, 발전 말고 발전을, 공사 말고 농사짓자. 와, 저는 가보고서 이 구호를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훌륭한 입에 짝짝 붙는 구호가 있다니. 공사 말고 농사, 발전 말고 발전. 이 투쟁을 단지 이 농민이 억울하다, 유기농이 필요하다뿐만 아니라 이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제 형성이 된 거죠. 토론 속에서. 근데 이 투쟁은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 사업본부랑 이제 협의를 했어요. 농민들은 철수를 하고
시민 체험형 생태 농원을 만들자. 근데 왜 그런 표현이 됐냐? 뭐 영국의 세레스 농원을 참조로 하여 시민형 생태 공원을 만들자. 4대강 사업본부에서는 경작이나 농업이란 단어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는 더 이상 농업이 안 되는 거 자기 정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외국의 시민 참여형 생태 농업의 사례를 고유명사를 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타협이 됐는데 11년이 지나도록 전혀 뭐 진전은 없습니다. 농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갖고서 농사를 지으면서 다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저는 이 투쟁이 패한 다음에 이상하게 1년에 한두 번씩 갑자기 떠올라요. 발전 말고 발전, 공사 말고 농사, 자다가도 떠오르고. 와. 근데 그리고 2019년부터 이제 우리가 기후 행동이 본격화됐잖아요.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 한국형 그린 뉴딜 막 얘기를 하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무슨 그거 갖고선 적어도 발전 말고 발전, 공사 말고 농사가 국가 비전이 돼야지 이 문제도 해결되고 정말 우리가 사회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근데 이 팔당 이 투쟁의 이 현장에 가보고 이 구호를 접해본 사람은 저는 나우토피아를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우리와 지금의 삶의 리듬이나 방식과 그러니까 제국적 생활 양식과는 다른 무엇. 근데 이게 새로운 건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한국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많은 운동들이 있었거든요. 한살림 운동도 있었고, 귀농귀촌 운동도 있었고, 뭐 대한생산 운동도 있었고. 저는 그래갖고 생태사회주의 또는 탈성장 또는 체제 전환 이런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재발견하고 재해석하고 재연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2023년부터 30년까지 뭘 할래? 50년까지 뭘 할래? 전 그거일 것 같아요. 이분은 마이클 로이, 미셸 레비 발음이 좀 여러 가지인데 이분은 견결한 생태 사회주의자로서 쭉 그 글을 썼던 분인데 이분하고 이 요르고스 칼리스 이런 사람들은 그 탈성장 개념어 사전 저자거든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 저널에다가 짧은 생태 사회적 탈성장을 위하여라는 짧은 글을 기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탈성장 얘기 존중은 하지만 나는 생태 사회주의 이랬거든요. 근데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둘이 서로 지지를 해서 더 큰 힘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본주의는 성장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왜곡되고 파괴적인 자본주의 동학에 대해서 급진적으로 반대하고 대안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상당한 감소는 불가피하다. 지구의 한계를 존중해야 된다.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지구의 한계를 존중해야 된다. 또 소련도 실행한 생산적 사회주의는 답이 아니다. 다 끄떡끄떡 하시나요? 근데 아니에요. 그 한국의 좌파 사이에서도 동의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동의 안 하는 분들을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동의 안 하니? 기분이 나빠서니 아니면 뭔가 이론적 근거 때문이니 아니면 저도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이렇게 어떤 생각이 더 맞다라고 좀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자 북반구가 주로 탈성장해야 된다. 수축과 수렴을 해야죠. 남반구는 일정하게 양적 성장도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초기 단계에서는 물질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행복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 물질적 성장이 우리의 번영하고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남반구가 북반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드는 건 아니다. 또 탈성장은 소비 모델의 변형을 포함한다. 노동시간 단축. 이 표현 재밌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정치적, 오락적, 예술적, 재미나고 에로틱한 활동에 더 많은 절차가 할애한다. 공장하고 사무실에서 빨리 퇴근해갖고 동네에서 근데 이건 실제로 앙드레 고르치라는 그 프랑스의 이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죠. 이분이 이분은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한국 좌파보다 막스를 더 많이 읽고 더 잘 아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장하고 사무실에서 있는 시간은 적을수록 좋다. 빨리 퇴근해서 동네에다 아뜰리에를 만들고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춤도 추고 쉽게 말하면 막스는 아침에 고기 잡고 저녁에 평론하는 삶을 미래의 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먼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가로막는 것과 맞서 싸우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탈성장은 또 탈성장 생태사회주의 탈성장은 좋은 말로 되는 게 아니다. 과도적 화석 과도 정치와 대결을 통해 쟁취할 수 있다. 근데 이 투쟁의 주체는 누구인가? 노동계급의 정의를 확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물질적 생산 또는 시장 가격으로 임금을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의 기운동의 초전선인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견이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거기서 그럼 우리의 프로그램은 뭘 만들 것인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재미난 제안들이 있습니다. 하퍼스 소셜리즘, 아까 이 책 갖고 오셨더라. 지구의 젊은 사회주의, 이게 저 책의 번역인데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분이 그 개미 연구로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했던 게 지구의 절반 프로젝트입니다. 이론이 있어요. 섬을 연구를 했더니 한 섬에서 살 수 있는 생물종의 숫자는 섬 면적의 4제곱근에 비례한다. 문과라서 제가 여튼 그 계산을 해봤더니 지구 전체 면적의 절반을 야생 상태로 복원을 하면은 전 세계 생물종의 84%를 멸종을 막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래야지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들고 기후도 안정화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탄소 농도만 보고 재생에너지만 보고 그러면은 그거 자체도 실패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저자들은 에드워드 윌슨의 이 지구 절반 프로젝트에 동의를 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뭐 자선가나 기업가한테 이게 뭐 호소해서 될 일이냐? 전 지구적인 지구의 절반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구의 절반 재야생화, 에너지 할당제, 부자들이 부담을 져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채식주의, 그리고 모두 심지어 당신이 참여해야 된다. 저는 이 정도의 진지한 구라 또는 구라를 넘어선 진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9시가 됐는데 5분만 더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로 가려고요. 우리가 2050년 거제불능이나 육도의 악몽처럼 지구가 망하는, 사실 지구는 안 망합니다. 인간이 굉장히 이 극한적인 상황으로 가는 무서운 시나리오들은 많이 익숙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 하는 긍정의 시나리오는 우리 사이에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후변화 얘기 직접 아닌데 좀 재미난 얘기라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1979년에 먼저 쓰여지고 85년에 2탄이 쓰여진 책입니다. 어니스트 칼렌바크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의 이 앞에 책은 절판이고 이 책은 지금도 팔리고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자꾸 이제 군사주의로 정치가 치닫고 환경오염이 이제 가중되고 이러니까 생존주의자 정당, 서바이벌리스트 파티라는 게 결성이 돼갖고 독립운동을 해요. 그래갖고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레곤 이렇게 맨 왼쪽 서쪽에 세 주가 생태주의 공화국으로, 에코토피아 공화국으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미국하고 단절돼서 살다가 기자가 그로 들어가서 이제 사람이 살고 있었네, 신기하게 살고 있네 이런. 그러니까 1979년에 쓰여진 공상과학 소설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럼 어떻게 그 에코토피아 공화국 건설까지 가게 됐는지를 쭉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무슨 굉장히 효율 좋은 태양광 모듈을 이게 이 소녀 과학자가 개발을 했는데 그걸 이제 기업이 탈출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자기 화석 자본의 이윤이.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 과학자의 아버지가 오픈 소스로 인터넷 공개를 해요. 누구도 이거를 그러니까 특허를 해갖고 차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그다음에 여기서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니까는 급속히 이제 생존주의 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관심 있으면 보세요. 근데 이 책도 재미있습니다. 이 책은 그 독일의 에릭 홀트하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2050년을 기준으로 전망을 하는 거예요. 2050년에 간신히 우리가 기후 붕괴를 면했어요, 인류가. 근데 거꾸로 거슬러 올라서 그러면 2010년대, 20년대, 30, 40년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또 공상과학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큰 기후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사회 운동이 지속되고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기술력이나 정치가 변하고 이렇게 부유세를 이제 도입을 해갖고선 부유층한테 이제 에너지 소비를 제한을 하고 그걸로 에너지 복지나 재생에너지 전환에 이제 투자를 하고 뭐 지구공학 기술 중에 일부를 경론 끝에 부분적으로 적용을 하고 2050년에 아무 일 없었던 건 아니에요. 상당 부분 기후 재난도 훨씬 많아졌고 그러나 우리는 간신히 그 붕괴까지는 면한.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와 있고 무슨 일들을 만들어야 되는지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너무 폭로하고 위협, 사실을 얘기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된다는 것. 우리 스스로 확신을 하고 신이 나는 어떤 미래와 현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겁니다. 홀트하우스 이분의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려면은 우리 모두 공유할 수 있는 희망적인 미래의 모습을 명확히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냐? 이 지구 행성장 한계를 연구한 분들, 이분은 기본적으로 과학자들이죠. 근데 사회 변화의 티핑 포인트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레타 툰베리와 대중 기후 운동의 이분들도 이제 깊은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위험부가 비상 상태에서 지구 회복 계획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도 티핑 포인트가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완화하는 기후 행동도 사회적 티핑 포인트가 있다. 그러려면은 굉장히 힘들게 지구를 시스템을 밀어 올려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대규모 기후 운동, 그린딜과 같은 정책 모멘텀, 시장의 가격 변화, 새로운 기술 이것들이 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가 밀고 가면 다른 것도 따라올 겁니다. 만약에 기후 운동이 훨씬 대중화 급진화되면은 정치인들하고 기업가들도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멸종제로, 빈곤제로, 온실가스 배출제로의 미래를 만들 수 있고 그럼 이걸 위한 우리의 어떤 시나리오나 내러티브를 만드는 게 저는 결국 생태사회주의, 지금 필요한 생태사회주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는 탈성장이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적지 않은. 탈성장으로 안 보여도 상관없는데 지금의 어떤 물질 처리량을 고려하는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뭔가 필요한 규제나 제도 변화 또는 운동을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참고할 많은 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스승들이 있는데 우리는 다 얼굴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책 개발화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일부러 농사를 졌거든. 어떤 분. 이분은 윌리엄 모리스라고 영국의 유토피아 사회주의자입니다. 이 반다나 시바, 이분 잘 아는 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장일순 선생님, 한살림 운동을 읽은 분이죠. 그 다음에 김종수 선생님. 저는 너무 참고하고 막 그냥 배우고 또 지금 할 제한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한 가지 유일하게 올바른 정치 노선이든 경제 정책이든 기술이든 그게 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제안들이 막 흘러넘치고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하고 싶은 일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그렇습니다.